왔다. 안녕하세요, 초복강입니다. 드디어 2달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1월 15일에 주문한 후 장장 2달을 기다려 3월 18일에 맥북 프로를 드디어 받았습니다. 진짜 오래 걸리네요. 정말 너무합니다. 이게 정말. 주문하면서 배송 예정일이 3월 7일부터 19일이라고 해 7일 기대했는데 애누리 없이 거의 꽉 채워 도착했네요. 중간에 이게 오긴 오는 건가 의심도 하다 주문한 것을 까먹기도 하고, 아무튼 거참 2달을 꼬박 기다렸네요. 여러분들은 주문한 맥북 프로 다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언박싱과 더불어 기본 설정, 10일 동안 사용하면서 실제로 제가 느낀 점과 제가 궁금했던 점 위주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언박싱하면서 제품의 특징과 가격, 성능 테스트를 해주셨기에 저까지 긱벤치 돌려가며 테스트하는 것은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됩니다. 주 목적이 영상 작업이므로 영상 작업에 대한 얘기가 추가될 것 같습니다. 먼저 왜 구매를 했는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작년에 처음 새 맥북 프로 16인치가 발표되었을 때만 해도 정말 좋겠다 하면서도 M1 프로든 M1 맥스든 구매를 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 2016 맥북 프로와 2019 아이맥 27인치 i9을 가지고 작업 중이었습니다. 2016 맥북 프로는 현재 작업이 조금 버겁지만 아이맥은 영상 작업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서 구매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천둥이 계속 치네요. 이게 소리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제가 싱가포르에서 잠시 떠나야 할 계획이 생기면서 아이맥 27은 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지고 가지 못할 거라면 정리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6 맥북 프로는 아이가 학교 수업을 위해 PC가 필요하게 되면서 아이에게 깨끗하게 설정을 해서 넘겨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제가 이동하면서 사용할 맥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맥북 프로를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언박싱을 해볼까요? 이 박스가 여는 게 굉장히 고급집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설명서와 아답터가 들어있네요. 140W짜리 아답터가 있는 거죠. 이거는 전 싱가포르라서 싱가포르 코드입니다.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이야, SSD가 인식되는지 보겠습니다. 인식됐습니다. 충전 포트도 해봐야 되겠죠? 불이 들어옵니다. 띵 했죠? 그래서 잘 됩니다. 충전 포트. 정상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헤드폰 단자는 요거 3.5파이는 이걸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소리는 잘 나요. Left channel, right channel, both channels. 좋습니다.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데이터를 기존 맥에서 마이그레이션을 하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모델은 M1 맥스 메모리 64기가 SSD 2TB입니다. 정말 무리해서 오래 사용할 생각으로 구매했습니다. 근데 맥 스튜디오가 나왔죠? 그래도 스크린이 필요하기 때문에 맥북 프로를 구매한 것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테스트를 마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마이그레이션입니다. 타임머신 백업으로 해도 되지만 아이폰과 동일하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기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기기 간 마이그레이션을 선호한 편입니다. 메뉴에 어플리케이션, 유틸리티, 마이그레이션 어시스턴스를 실행하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바로 진행이 됩니다. 이 마이그레이션은 추후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약 300기가 기준에서 거의 3시간에서 4시간 후 보면 모든 데이터가 이전이 완료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부팅 하시면 기존과 완벽하게 동일한 화면을 보실 겁니다. 새로 산 맥북 같지도 않을 겁니다. 초반에 스팟라이트 인덱싱을 OS 내부에서 진행하기에 생각보다 느리고 전원 소비가 좀 빠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전원이 연결된 상태로 사용을 하시다 보면 일정 시간이 지나 스팟라이트 인덱싱을 마친 후면 아마 정상 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맥 사용자분들 중 M1 맥으로의 이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망설여지는 이유가 어플의 호환성일 겁니다. 현재 제 맥북의 활성 모니터입니다. 총 591개의 프로세서가 돌아가고 있고 이 중 로제타를 이용한 인텔 호환으로 동작하는 것은 11가지입니다. 약 2%가 안 되는 수치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M1 네이티브로 작동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사용하시는 어플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최근까지 활발한 업데이트가 있는 어플들은 대부분 M1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민감한 음악 소프트웨어는 호환성에 많은 영향을 받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음악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기에 따로 검증해 본 것은 없습니다. 아이조토페 플러그인을 하나 사용 중인데 웹페이지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지원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초반에 로제타2 설정 여부가 나왔는데 나중에 또 나올 줄 알고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알아서 자동으로 동작을 해 이걸 따로 촬영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인스톨 정도로 끝나는 작업이고 이후엔 프로그램 실행 시 M1 어플이 아니라면 한 번 더 재실행하면서 자동으로 인텔 버전으로 실행해 첫 실행 때 잠깐 멈칫한 것 이후로는 네이티브와 차이를 느끼기 어렵더군요. 이제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파이널 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플러그인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네요. 제가 많은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지만 그중 모션 VFX는 M플레이어, M모브컷, M02 정도가 아직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M플레이어는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데 아쉽습니다. 르노 FX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 펑션을 이용하는 거라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픽셀 필름 스튜디오도 꾸준히 업데이트 중이나 아직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토 트래커가 안 된다고 걸려 있는데 거기 업데이트 돼 있고 현재는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참, 이 문제가 되는 플러그인이 다른 템플릿에 적용이 되어 있다면 그 템플릿도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하지만 파이널 컷 영상 작업하는데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돼 하는 플러그인이 있다. 근데 아직도 업데이트가 안 되었다면 이것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이널 컷 자체를 인텔 버전으로 실행시키는 겁니다. 전 이게 되는지는 몰랐는데 쉽게 되더군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션 VFX에서 알려주는 단축키로 만들어버리는 방법이 제일 편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필요하시면 접속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텔 버전 파이널 컷으로 실행시키면 기존에 사용하던 모든 플러그인들이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전 일단 실행 안 되는 것 중 꼭 필요한 것은 접어두고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있기에 굳이 사용하지 않지만 일단 단축키를 이용해 만들어 두었습니다. 전 A7 S3로 촬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4K HEVC 10비트 24프레임 HLG로 촬영을 하면 미리 보기에서 볼 수 없어 반드시 플레이어를 사용해 확인해야 했고 이거를 파이널 컷 타임라인에 한 개만 올려도 툭툭 끊어지게 재생이 되어 어쩔 수 없이 프록시로 변환해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개 정도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더 이상은 아예 작업을 할 수 없었죠. 60프레임은 아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M1 Max는 4K HEVC 10비트 60프레임 HLG로 촬영을 해도 미리 보기에서 플레이가 가능하고 파이널 컷 타임라인에 영상을 4개까지 쌓아도 무난하게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24프레임이라면 더 많은 양의 영상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말로 설명하니 아주 쉬운데 기존엔 정말 속 터지게 답답한 부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아웃풋 속도를 많이 비교를 해주시는데 전 이렇게 프로세싱 부분이 바뀐 게 가장 좋았습니다.
일단 안 되던 게 된다는 부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또한 파이널 컷에서 웬만한 효과들은 실시간 렌더링으로 딜레이 없이 볼 수 있어 렌더링으로 소요되는 시간과 불필요한 SSD 공간 차지가 없다는 것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출력 시 절약되는 시간까지 더하면 요소에서 절약되는 시간을 따지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절약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8비트 H264 영상을 주로 작업하신다면 이런 체감은 좀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효과 적용 후 렌더링이 없는 미리 보기와 출력 시간 단축으로도 많은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는 것은 동일할 겁니다. 그리고 궁금했던 점이 아이폰용 어플의 실행이었습니다. 사실 인스타그램을 맥북에서 실행시키는 것이 큰 목적이었는데 이건 어플 제작사가 지원하지 않으면 아예 OS 수준에서 막히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앱스토어에서 아이폰, 아이패드 어플이 검색이 되는 것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플 중 맥북 프로에서 작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키보드가 아닌 터치 전용으로만 되어 있을 경우 키 사용이 불가능해져 더 불편할 경우도 있더군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계산기 앱이 있는데 이게 키보드를 지원하지 않아 있으나 마나한 앱이 되더군요. 이렇듯 앱 개발 당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경우는 개발사가 설치를 허용해도 불편함 때문에 사용 안 할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하는 것은 몇 가지 안 된다 생각하시고 향후 발전되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진 큰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맥북 프로 언박싱과 제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10일 정도 사용한 것이 달아 수박 겉핥기식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100의 기대를 했다면 그 100을 채우기에는 아직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첫인상으로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제품은 오랜만인 것 같네요. 좀 더 장시간 사용을 해보고 보다 깊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맥북 프로를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